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세 차례 조사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면서 경찰은 다른 증거물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도소 이감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용의자 이춘재가 3차 조사에서도 이제 혐의를 부인했는데 경찰이 부산에서 안양으로 교도소 이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효율성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세 차례 조사도 다 이제 부산으로 부산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사관들과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세 번 다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록도 살펴봐야 되고 또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 있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의 아직 남아있는 생존자라든지 아니면 네. 목격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과의 조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에서 계속 복역하면서 이러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본부가 계속 수사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이감하는 방식으로 좀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방식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씨의 그 처제 살해 사건 기록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범죄 여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판결이 이미 다 난 상황이잖아요. 다시 돌이켜보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이게 지금 벌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94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래됐고 원래는 이렇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든지 20년 이상 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 물어봤더니 다행히 확보를 해봤더니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검찰이 이제 이 경찰의 기록을 넘길 때에는 현재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 기록 안에는 그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의 이 범인, 이 용의자의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네. 한다면 뭐 혈액형, 아니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집,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집, 또 예를 들면 범행의 뭐 방법이라든지 수법, 이 사람이 살아왔던 배경이나 성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 화성 일대의 미제 사건들에도 혹시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의 범죄 수법이라든지 현장의 보존 아니면은 시신 유기와 관련된 방법이 유사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경찰이 자백을 받기 위해서 그 베테랑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과거 2009년 그 10명의 여성을 살해했던 강호순 사건 그 입을 열게 했던 팀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좀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프로파일러를 도입을 했고 굉장히 베테랑 프로파일러 도입했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프로파일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이 지금 조사관과 프로파일러가 같이 투입이 됐잖아요. 네. 조사관들은 이 사람에게 범행을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범행을 한 것이 맞느냐, 이 사람의 진술과 그 당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입장이라면 프로파일러는 형사와는 좀 다른 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행적이 어떠했는지,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했던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왜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비언어적인 행동을 봤을 때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더 깊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고 한다면 이러한 조사관들이 추궁했던 내용과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했을 때 대화를 하면서 의외의 점에서 사건 파악의 단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모방 사건으로 알려진 8차 사건을 제외를 하고 이제 9가의 그 9 연쇄 살인 사건 중에 이 씨의 DNA가 확인이 된 건 5차와 7차, 9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6차례 사건도 좀 끼워 맞추기가 아니냐 이런 의심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혈액형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현재 이 처제의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혈액형이 O형이라고 사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는 그 당시에 유력한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피를 추출했는데 그때 네. B형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혈액형이 다르고 지금 5차와 7차, 9차에서 DNA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경찰의 브리핑에서는 정확히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직 언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금 4차와 3차, 2차도 보낼 것이라고 했고 추가로 국가수의 감식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혈액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과도하게 껴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일각의 논란도 있는데요. 일단은 혈액형보다는 DNA가 훨씬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혈액형은 그 당시에 이 범행에서 유류품이라든지 여러 것들에서 나오는데 그게 꼭 피의자의 혈액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혈액형일 수도 있고 피의자의 혈액형인데 그것이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혈액형보다는 일단 DNA가 더 정확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DNA가 더 정확하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야 이렇게 단정하기 또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고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혹시 이 사람이 혼자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의 여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공개된 사진 또 몽타주 같은 걸 보니까 이게 그 화성 사건 용의자의 몽타주와 흡사하다, 뭐 기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몽타주라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최근에는 몽타주 같은 경우는 CCTV가 네. 이제 있으니까 CCTV를 토대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지만 CCTV도 좀 흐리잖아요. 그리고 저 당시에 CCTV가 없는 곳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했던 복역자의 말에 따르면 몽타주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굴이 볼살만 조금 빠졌으면 저 몽타주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또 몽타주와는 전혀 다르고 처제 사건의 담당 형사는 몽타주와 달라서 나는 그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몽타주 자체가 이러한 최근에는 굉장히 유사하게 얼굴을 복원한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기억이 그렇겠죠. 오염이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몽타주와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진범이 아니다. 아니면 몽타주와 같다고 해서 진범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지난 19일에 이제 경찰이 브리핑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많이들 밝혀지는 게 아니냐 기대를 네. 했는데 보도 내용이 양이 좀 턱없이 좀 부족해서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좀 최근에 그 진행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경찰이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경찰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이르게 공표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DNA를 검사를 의뢰하고 나서 결과가 다 오기도 전이고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그러면 강제 수사를 못합니다. 압수수색도 못하고 이 사람을 강제로 수사할 권한도 없어요. 예. 이제는. 그런데 아직은 겨우 3차례에서의 DNA가 똑같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언론에 공표되게 되면 지금 경찰이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수사하는지를 물론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긴 하지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좀 수사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언급을 하시기로는 최근에 이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검찰과 관련되어서 이 법무부에서 피의 사실 공표를 좀 더 엄격하게 하겠다. 이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개정의 시기가 지금 조율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이 사실은 이 용의자의 본명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성만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이건. 그 다른 주제를 갖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그 조 장관 두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주로 기소를 했죠 하면서 관련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수사의 연장선 중에 하나가 이 조국 장관의 딸이 2009년 네. 또 아들이 2013년에 서울대에 있었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허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 지금 피고발인 그리고 참고인의 동시에 이 자격을 가지고 한인섭 원장에 대해서 이 발급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0일에 한 10시간 넘게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한인섭 원장이 발급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답변이 검찰이 추궁을 할 때 혹시 발급과 관련되어서 조 장관도 어떠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뭐 인정했다 아니면 완전히 뭐 부정적으로 부인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이 정도의 답변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조 장관의 딸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굉장히 좀 고심이 깊다고 합니다. 이게 좀 위조 사실, 표창장 위조 사실을 딸이 알면서도
이용을 했다. 그렇다면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사실 입시 비리 관련해서 국정농단 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사문서 위조 행사나 아니면 뭐 공무집행방해, 이런 업무집행방해 이런 것들은 같이 기소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까지는 인식을 하는데 여기 이 위조를 왜 했지? 아니면 그 시기를 파악을 그때까지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소하고 나서 지금 검찰에서 나온다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기를 확정을 했고 그 시기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하려고 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제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러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공무집행 방해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위조하고 나서 그 뒤에 행사했던 시기가 조금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딸도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공범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딸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검찰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사건에서도 정유라 씨는 2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기각이 됐어요. 그 이유는 모든 이러한 사문서 위조라든지 업무집행 방해는 최순실 씨 혼자 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서의 비리가 많이 발생을 하면 자식과 부모가 같이 수사를 받지만 부모 혼자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적을 조작할 때 자녀들은 몰랐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조국 장관의 딸을 기소를 하려면 검찰의 딸도 이 표창장이 위조됐고 그렇게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는 목적으로 이걸 제출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부담이 있다면 일단 딸은 기소를 조금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한편 그 부인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 10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실제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관련인들의 진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가족 펀드의 개입이 문제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자가 운영에 관련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검찰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면 먼저 이 정경심 교수가 이 코링크를 창업할 때 들어가는 돈이 정경심 교수에 나온 것이 있다라는 진술이 있고 여기에다가 WFM에서 고문료를 받았다. 그리고 WFM의 운영에 사실상 관여했다는 또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PB가 진술을 하기로 투자를 할 때 아직 그 투자처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몰라야 되는데 이런 회사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운영과 관련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의 여지가 높은 데다가 지금 웰스 CNT에 투자했던 돈들이 다시 10억 원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횡령과 관련되어서도 같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진술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네, 조국 장관 의혹 수사 과정 그리고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죠. 이춘재 사건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